이보게들, 이 주막 국밥에 독이 들었네. 주모가 우리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려 작정한 모양이야. 장터 한복판 사또의 신복인 이방이 국밥 그릇을 엎으며 고함을 지릅니다. 가마솥 앞에 서 있던 주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녀는 과거 수라간에서 혀를 잃고 쫓겨나 말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였지요. 포졸들이 들이닥쳐 주모를 거칠게 포박하려던 그때 주방 구석에서 감자를 깎던 7살 꼬마 다니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국밥엔 독이 아니라 아저씨가 어젯밤 몰래 마신 쉰 막걸리 냄새만 가득한걸요. 조그만 아이의 말에 장내에 비웃음이 터집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또의 소매 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또나리. 그 소매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 마을엔 없는 나라의 곳간에서나 쓰는 귀한 진상 향료 냄새군요. 빼돌린 향료를 어디에 숨기셨나요? 당황한 사또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냄새 하나로 보이지 않는 진실을 추적하는 아이. 혀를 잃은 어머니와 향기를 읽는 아들. 이 기묘한 모자의 인연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비밀을 냄새로 밝혀낸 천재 소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 장터치고 사람 냄새 나지 않는 곳이 없다지만 경기 고을 변두리의 이 작은 장터는 유독 시끄럽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부터 보부상들의 구성진 외침이 골목을 타고 흐르고 한낮이면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와 생선장수의 호통이 뒤엉켜 귀청을 찔렀습니다. 청포장수는 시퍼런 무명을 펼쳐놓고 값을 흥정했고 옹기장수는 질그릇을 두드리며 소리의 맑음으로 물건의 좋고 나쁨을 증명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는 쌀을 파는 상인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 옆으로는 채소와 나물을 파는 아낙네들이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생선과 고기를 파는 정육점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선 도살한 지 얼마 안 된 돼지와 닭의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장터의 공기는 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름진 전의 냄새, 막걸리 항아리에서 새어나오는 시큼한 발효취, 사람들의 땀과 먼지가 뒤섞인 생활의 악취까지. 그 모든 것이 뒤엉켜 장터만의 독특한 생명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끄럽고 어수선한 장터의 가장 구석진 곳, 비탈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나오는 낡은 평상 몇 개가 놓인 소박한 주막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박주모라고 불렀습니다. 박주모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 안쪽에는 흉측한 상처 자국과 함께 혀의 절반이 잘려나간 흔적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걸면 그녀는 고개만 까딱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웃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았고 화가 나도 목청을 높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오직 눈빛과 몸짓으로만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녀가 과거에 큰 병을 앓았거나 기구한 사연이 있어 말을 잃었겠거니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전생에 입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벌을 받았다며 수군거렸고 또 어떤 이는 남편에게 매를 맞아 혀가 끊어졌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한때 궁궐 수라간에서 임금님의 수라를 책임지던 앞날이 창창했던 천재 상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주모는 17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났던 그녀는 불과 몇 년 만에 수라간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임금님께서 드시는 반찬 하나, 국 한 그릇까지 그녀의 손을 거쳐야만 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재료의 신선함을 눈과 코로 가려냈고 불의 세기를 손끝의 감각으로 조절했으며 간을 맞출 때는 혀끝에서 느껴지는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암투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궁궐에서는 왕비와 후궁 사이의 싸움이 치열했고
그 싸움의 최전선에는 늘 음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임금님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 수라에 독을 타려 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박주모는 어느 날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약재가 수라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독임을 알았고 상궁들을 불러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재는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후궁의 지시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박주모의 노력은 오히려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내가 영모를 꾀했다. 내가 임금님을 해치려 했다는 누명이 씌워졌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역적의 공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형벌은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다시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혀를 잘라냈습니다. 의원조차 없는 음침한 창고에서 칼날이 그녀의 혀를 가로지르는 순간의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그녀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대궐 밖 어느 산골짜기에 내던져진 뒤였습니다. 미각을 잃은 요리사라니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혀의 절반이 사라진 그녀는 더 이상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짠맛과 단맛의 경계가 흐릿해졌고 매운맛은 그저 혀끝을 태우는 아픔으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동료 상궁들의 원혼이 그녀의 등을 떠밀었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자책감이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산을 헤매다 이장터 끝자락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빈 움막 하나를 발견한 그녀는 그곳에 솥 하나를 걸고 국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없으니 맛을 볼 수 없었지만 손끝에 남은 기억과 눈대중,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간을 맞추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처음에는 간이 맞지 않아 손님들이 투덜거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을 읽고 남은 국물의 양을 보며 조금씩 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국밥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넣는 정성만큼은 어느 주막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마솥 앞을 지키며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재료를 아끼지 않는 그녀의 손길에는 궁궐에서 배운 최고의 기술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여름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빗줄기는 거세어서 평상의 나무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북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렸고 주막 지붕의 기와 틈새로 빗물이 새어들어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박주모는 빗물을 받기 위해 곳곳에 질그릇을 놓고 젖은 걸레로 물기를 닦아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뒷마당 쪽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젖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이는 소리 같기도 한 가냘프고도 처절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빗소리에 섞인 착각인 줄 알았으나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짧고 약한 하지만 살려달라고 외치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박주모는 등불을 들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바람에 등불이 꺼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등불을 감싸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바닥은 질척거렸고 그녀의 버선은 금세 흙탕물에 젖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치, 주막 뒷담 및 처마 끝에 보랏빛 비단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단은 고급스러웠으나 빗물에 흠뻑 젖어 원래의 광택을 잃었고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주모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보따리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보따리를 품에 안고 주막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등불을 밝힌 주막 안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젖은 비단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아 손톱으로 조금씩 헤쳐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따리가 열렸을 때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파랗게 질린 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입술은 추위로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작은 주먹을 쥔 채 약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숨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박 주모는 재빨리 아기를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입술을 떨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라, 살아라, 제발 살아다오. 그녀는 아기를 아궁이 옆으로 데려가 따뜻하게 덮여주었고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하기를 감쌌습니다. 아기는 따뜻함을 느끼자 조금씩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주막의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거칠고 처절했지만 동시에 생명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박 주모는 소리내어 울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대신 울어주는 이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기를 안정시킨 후 박 주모는 아기의 몸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기의 목에 걸린 작은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은으로 세밀하게 세공된 작은 주머니였는데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은 평범한 백성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용과 봉황이 서로 얽힌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매듭 또한 궁중에서나 쓰는 복잡한 방식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박 주모가 주머니를 코앞에 가져가자 그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주머니에서는 빗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향기가 풍겨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선 땅에서는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이국적이고도 서늘한 향기였습니다. 침향의 그윽함과 백단의 달콤함, 그리고 그 사이에 숨어있는 알 수 없는 약재의 쌉싸래한 향. 박 주모는 궁궐 수락관에서 수십 년을 일했지만 이런 향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 번째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 향을 맡았던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궁궐에서 쫓겨나던 그날 밤 어느 고위 후궁의 처소에서 흘러나오던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박 주모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 역시 자신처럼 궁궐의 은밀하고도 무서운 사건에 휘말려 이곳까지 흘러왔음을 말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아마도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마지막 순간 아이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이곳까지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주모는 말 못하는 자신의 가슴에 아기를 꼭 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웠던 그녀의 가슴이 아기의 작은 체온으로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주막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박 주모는 아이에게 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달콤한 향기처럼 세상의 고통을 잊고 살라는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소리내어 이름을 부를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다나, 다나, 우리 다나.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다니는 7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다니는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아니 많이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팽이를 돌리고 자치기를 하며 뛰어놀 때 다니는 주막 마당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주모가 글자를 가르치려 해도 아이의 시선은 늘 허공을 떠다니는 나비나 바람에 실려 오는 냄새를 쫓기 바빴습니다. 어머니, 저기 오시는 포교 아저씨는 어제 산돼지 고기를 드셨나 봐요. 몸에서 쿰쿰한 산초 냄새가 나요. 다니의 말에 박 주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포교는 아직 길 저 멀리에 있었고 그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 어찌 그런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얼마 후 포교가 주막에 들어서자 정말로 그의 옷에서는 산초의 알싸한 향이 진하게 풍겼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장에 나온 무는 사지 마세요. 겉은 하얗지만 속은 벌써 쓴 내가 올라오고 있어요. 박 주모는 처음엔 아이가 장난을 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가서 물을 쪼개보니 정말로 속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니의 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에게 세상은 눈으로 보는 풍경이 아니라 수만 가지 향기가 엮인 거대한 실타래와 같았습니다. 다니는 바람 한 자락에 섞인 아주 미세한 냄새만으로도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바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바람에는 소나무 숲의 송진 냄새가, 남쪽에서 오는 바람에는 논둑의 물비린내가, 동쪽에서 오는 바람에는 바다의 짠내가, 서쪽에서 오는 바람에는 산의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주모가 국밥을 끓일 때 다니의 재능은 가장 빛을 발했습니다. 혀를 잃어 맛을 보지 못하는 주모에게 다니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미각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에요. 파가 기름에 볶아져서 단내가 확 올라올 때 간장을 넣으셔야 해요. 지금 안 넣으면 파가 타버려서 쓴 냄새가 맛을 망칠 거예요. 다니가 코를 킁킁거리며 신호를 주면 주모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국물을 잡아내고 간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주막의 국밥은 장터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 주모의 손맛이 살아났다고 칭송했지만 정작 그 맛의 활용점정을 찍는 것은 가마솥 옆에 쪼그려 앉아 냄새를 맡는 어린 다니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장터에 거만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의 행차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포졸들이 사또 날이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황급히 물건을 치우고 길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또는 기름진 얼굴에 살이 축 처진 탐욕스러운 인상을 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은 장터의 물건들을 훑으며 끊임없이 굴러다녔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진상품으로 올라오는 진귀한 물건들을 빼돌려 제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된 탐관오리였습니다. 다니는 사또가 지나가는 순간 코를 막았습니다. 사또의 몸에서는 값비싼 향료의 냄새와 기름진 음식 냄새가 뒤섞여 나왔지만 그 아래에는 썩은 권력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눈물을 짜내 만든 비단의 냄새였고 백성들의 피땀을 빨아먹어 살찐 배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고을의 모든 식재료를 관하에서 통제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특히 명나라 상인들에게 비싸게 팔아치울 수 있는 향료와 약재들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장터에서 나는 모든 향기는 사또 나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또의 신복인 이방이 주막을 돌며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은 쥐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진 마른 사내였는데 그의 손가락은 늘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듯 구부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다니는 이방이 주막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이방의 몸에서는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썩은 권력의 냄새이자 누군가의 눈물을 가로채 만든 기름진 탐욕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다니를 놀라게 한 것은 이방의 품 안에서 흘러나오는 또 다른 냄새였습니다. 다니는 보았습니다. 이방의 품 안에서 살짝 삐져나온 비단 주머니. 그 주머니에서는 다니가 갓난아기 때 목에 걸고 있었던 그 은주머니 속 향료와 똑같은 서늘하고도 귀한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향기는 다니의 출생과 관련된 유일한 단서였고 어머니 박주모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기억의 냄새였습니다. 어머니, 저 아저씨. 우리 집 가마솥에 있는 고기 냄새 말고 다른 무서운 냄새를 숨기고 있어요. 다니의 작은 목소리가 주막의 들보를 타고 조용히 울렸습니다. 박주모는 다니의 입을 서둘러 막았지만
이미 이방의 날카로운 시선은 주막 구석의 다니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이방은 천천히 다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무겁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의 앞에 쪼그려 앉더니 쥐새끼 같은 눈으로 아이를 훑어보았습니다. 꼬마야,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게냐? 이방의 입에서는 썩은 이빨과 탁한 술 냄새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다니는 고개를 돌렸지만 이방은 다니의 턱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이 주막 앞으로 잘 지켜보겠다. 혹시라도 수상한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방은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주막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풍기던 그 향기는 한참 동안 주막 안에 남아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소박한 주막을 무너뜨리고 박주모를 다시 한번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을 거대한 위기의 서막이었습니다. 장터 끝자락 향기 없는 꽃처럼 조용히 살아가던 두 사람에게 이제 피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머니가 간직한 은주머니를 꺼내 코에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에 이방에게서 맡았던 그 냄새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다니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와 같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걸까? 저 향기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리고 나는 대체 누구일까? 달빛이 주막의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다니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름밤의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다니의 가슴 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박주모의 주막은 이제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부터 주막의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박주모는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가마솥에 물을 붓고 국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김을 타고 퍼지는 구수한 냄새가 장터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보부상들이 하나둘 주막으로 모여들었고 밤새 길을 걸어온 나그네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이곳을 찾았습니다. 주막의 평상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했고 박주모는 쉴 틈 없이 국밥을 퍼냈습니다. 사람들은 박주모의 국밥을 두고 귀신이 곡할 맛이라 칭찬했습니다. 혀의 절반이 없는 주모가 어찌 이리 간을 딱 맞추는지 소금 한 꼬집의 과함도 없고 고춧가루 한 술의 부족함도 없는 그 완벽한 균형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떤 날은 국물이 깊고 진했고 어떤 날은 맑고 개운했습니다. 날씨에 따라 손님들의 기분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는 맛의 조화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박주모, 오늘 국밥은 어째 이리 속이 편하나오? 어젯밤 술을 과하게 마셔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는데 이 국밥 한 그릇에 살아나는구려. 주모님, 이 국밥 비법이 뭐요? 다른 주막 국밥은 먹고 나면 목이 마른데 여기 국밥은 먹고 나면 온몸이 개운해지니 신기하기 그지없소.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박주모는 그저 수줍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가마솥 뒤편 작은 의자에 앉아 코를 킁킁거리는 7살 다니에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니에게 주방은 거대한 악보와 같았습니다. 가마솥에서 고기가 익어갈 때 나는 구수한 향은 묵직한 북소리 같았고 갓 썰어 넣은 파와 마늘의 알싸한 향은 통통 튀는 피리 소리 같았습니다. 된장이 풀어질 때 나는 구수하고 깊은 향은 저음의 해금 소리를 닮았고 고춧가루가 기름에 볶아질 때 피어오르는 매콤한 향은 날카로운 피리의 고음과 같았습니다. 다니는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귀를 막고 코만으로 세상을 읽었습니다. 가마솥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 전달되었습니다. 무가 익어 단물을 내기 시작하면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피어올랐고
고기에서 기름이 빠져나와 국물에 녹아들 때는 고소하고 진한 향이 퍼졌습니다. 파가 끓는 물에 닿아 생생한 향을 내뿜다가 조금씩 익어가며 단내로 바뀌는 과정까지 모두 다니의 코는 읽어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에요. 무에서 단물이 다 빠져나오고 고기의 기름진 향이 국물에 완전히 녹아들었어요. 지금 소금을 넣으시면 국물이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게 감칠맛이 날 거예요. 다니가 눈을 감고 공기의 흐름을 읽으며 속삭이면 주모는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소금을 뿌렸습니다. 주모는 비록 맛을 볼 수는 없었지만 다니의 목소리를 통해 혀보다 더 정확한 마음의 미각을 되찾았습니다. 아이의 후각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 수준을 넘어 재료끼리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조화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파를 넣으면 안 돼요. 국물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파가 순식간에 타버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김이 살짝 줄어들 때 넣으세요. 그래야 파의 단맛이 국물에 천천히 스며들어요. 박 주모는 다니의 지시를 따라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다니가 신호를 주는 순간 송송 썬 파를 국물에 뿌렸습니다. 파가 뜨거운 국물에 닿자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향긋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주막 전체가 파의 단내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완벽해요. 이제 뚜껑을 덮고 3번만 숨을 쉬는 시간 동안 기다리세요. 그러면 모든 향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최고의 맛이 될 거예요. 다니가 하나, 둘, 셋을 세는 동안 주모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셋을 센 순간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이제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람? 혀가 녹아내릴 것 같구먼. 주모님, 대체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시오? 맛을 보지 못하신다면서 어찌 이리 완벽하오? 하지만 박 주모는 그저 미소 지을 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늘 가마솥 뒤편 작은 의자에 앉아 여전히 코를 킁킁거리고 있는 다니를 향했습니다. 다니는 손님들이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니의 재능은 비단 음식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막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의 몸에선 저마다의 삶이 묻어나는 향기가 났습니다. 다니는 그 향기를 읽어 사람들의 사연을 알아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챙겨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구석에 앉은 선비님은 오늘 과거 시험에 떨어지셨나 봐요. 몸에서 젖은 종이 냄새와 씁쓸한 먹물 향기만 가득해요. 그리고 눈물 냄새도 나요. 국밥에 고기 고명을 조금 더 얹어주세요. 기운이라도 차리시게요. 다니의 말에 주모가 슬쩍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주면 영문을 모르는 선비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눈물을 훔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선비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주모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주모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꼭 과거에 급제하여 이 은혜를 갚겠나이다. 선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다시 타오르는 희망의 불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는 선비가 주막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의 몸에서 이제 좌절의 냄새는 사라지고 새로운 각오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험상궂게 생긴 보부상이 들어왔을 때 다니가 주모의 치맛자락을 당기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저씨는 조심하세요. 옷 깊은 곳에서 비린 피 냄새와 낯선 산짐승의 악취가 나요. 보따리에서 나는 비단 냄새는 새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빼앗은 것 같아요. 장사꾼이 아니라 산속에서 남의 물건을 뺏는 사람 같아요. 주모는 다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국밥을 내주면서도 눈을 떼지 않았고 보부상이 자리를 뜨자마자 조용히 관아의 포졸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포졸들이 보부상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그는 인근 고을에서 수배 중이던 산적임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보따리에서는 며칠 전 습격당한 상단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주모, 당신은 어찌 저자가 산적인 줄 알았소? 보통 사람 같았는데 말이오. 포교의 질문에 주모는 그저 다니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다니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교는 신기한 듯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구먼. 혹시 귀신의 눈이라도 가진 게 아니오? 다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냄새를 잘 맡을 뿐이에요. 나쁜 사람한테서는 나쁜 냄새가 나요. 포교는 허허 웃으며 다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 재주가 있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앞으로도 이 고을을 잘 지켜다오. 다니의 코는 주막을 지키는 가장 예리한 방패이자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가장 따뜻한 등불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점점 다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아이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재능이 얼마나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평화로운 어느 날 고을 관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명나라 황제에게 바칠 귀하디 귀한 진상품인 천년설삼과 자색 침향이 운송 도중 사라진 것입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약재가 아니라 국경의 평화를 담보로 한 국가의 보물이었습니다. 천년설삼은 깊은 산속 천년 묵은 눈이 녹은 물을 먹고 자란다는 전설의 인삼이었습니다. 그 뿌리에서는 서늘하고도 매운 향이 났는데 그 향만으로도 100가지 병을 물리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색 침향은 남쪽 나라에서 건너온 귀한 향료로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다 하여 침향이라 불렸습니다. 그 향기는 달콤하면서도 신비로워서 한 번 맡으면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진상품이 사라진 것은 국가적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제때 명나라에 진상되지 않으면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급히 사신을 보내 조사를 시작했고 고을 사또는 벌벌 떨며 도둑을 잡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고을 사또는 겉으로는 도둑을 잡겠다며 포졸들을 풀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사또와 이방의 머리에서 나온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진짜 진상품을 빼돌려 관아 지하의 비밀 창고에 숨겨두고 가짜를 만들어 조정에 보고한 뒤 진품은 명나라 거상들에게 팔아넘길 계획이었습니다. 사또의 처소 깊은 곳, 촛불 하나만 켜진 방에서 사또와 이방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방, 물건은 안전하게 숨겨두었는가? 염려 마십시오, 나리. 지하 창고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사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좋아. 내일이면 명나라 거상이 도착할 것이야. 그자에게 물건을 넘기고 은자를 받으면 우리는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네. 하오나 날이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인가? 운반을 도왔던 병사 하나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자가 혹시 입을 열면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자를 찾아라. 당장. 이미 포졸들을 풀었사옵니다. 하오나 문제는 그자가 도망치기 전에 비밀 장부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장부를? 장부에는 진상품을 빼돌린 날짜와 방법, 그리고 사또와 이방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장부가 조정에 알려지면 그들은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할 것이었습니다. 그자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이 어디인가? 장터 끝자락. 박 주모의 주막이라고 합니다. 사또와 이방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막을 뒤져서 장부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찾지 못한다면 아예 주모의 입을 막아버려야 한다. 그 주막에 장부가 있을지도 모른다. 샅샅이 뒤져라.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아예 입을 막아버려야겠지.
다음 날 사또의 명령을 받은 이방이 포졸들을 이끌고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코를 찌르는 강한 분내를 뿌리고 왔지만 다니의 후각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는 이방이 주막 문턱을 넘기도 전에 그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이방의 몸에서는 긴장과 두려움의 냄새,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거짓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명이다. 이 주막을 수색하겠다. 이방은 주막의 평상을 뒤엎고 가마솥 안까지 휘저으며 장부를 찾았습니다. 그는 주모가 쌓아둔 쌀과 마니를 찢었고 마루 밑을 뒤졌으며 심지어 아궁이 안까지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장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없다. 정말 없단 말이냐? 이방은 분노하며 주막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박 주모는 소리 없이 항의했지만 포졸들은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다니는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지만 아이의 작은 몸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분풀이를 하듯 이방이 주모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다니가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소매 안에서 나는 그 냄새, 그거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맡게 해주셨던 귀한 약재 냄새랑 똑같아요. 땅속 깊은 곳에서 나는 차갑고도 매운 냄새요. 이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냄새는 바로 빼돌린 천년 설삼의 독특한 향이었습니다. 이방이 비밀 창고에서 물건을 확인하다 옷의 냄새가 밴 것이었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맡을 수 없는 미세한 향이었지만 다니에게는 천둥 소리만큼이나 또렷하게 들리는 냄새였습니다. 이놈이 대체 뭘 안다고 떠드는 게냐? 이방은 당황하여 다니를 밀쳐냈습니다. 다니는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을 다쳤습니다. 주모는 급히 다니를 품에 안았지만 다니의 눈은 여전히 이방의 허리춤에 매달린 주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주머니 속에는 종이가 타는 냄새와 붉은 인등유 냄새가 나요. 아저씨가 어젯밤 무언가를 태운 게 분명해요. 다니의 말은 이방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실제로 이방은 장부의 일부를 태우고 남은 조각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이방은 이 아이를 살려두었다간 자신들의 목이 남아나지 않겠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방은 포졸들을 이끌고 주막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평소와 달리 서둘렀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니는 이방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 무언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어요. 저 사람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사람을 해치려는 냄새예요. 박 주모는 다니를 꽉 안았습니다. 그녀도 느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녀가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밤 사또와 이방은 더욱 사악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주막의 국밥에 독초인 부자를 몰래 섞어 넣기로 한 것입니다. 부자는 소량만 먹어도 복통과 구토를 일으키는 맹독성 식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모가 미각을 잃었다는 점을 이용해 맛을 모르는 주모가 실수로 독초를 넣어 사람들을 중독시켰다는 누명을 씌울 작정이었습니다. 이방은 한밤중에 주막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가마솥 옆에 놓인 양념 단지들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된장 단지 안에 잘게 부순 부자 가루를 섞어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주모가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면 자동으로 독이 퍼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주막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 주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국밥을 끓였습니다. 다니는 평소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간을 맞추려 했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오늘 된장 냄새가 이상해요. 평소와 달리 쓴 냄새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모는 된장을 풀어 국에 넣었고 국밥은 손님들에게 나갔습니다. 다니는 불안한 마음에 손님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배가 아파. 토할 것 같아. 주막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기다렸다는 듯 들이닥쳐 가마솥을 조사했고 그 안에서는 미리 심어두었던 독초 주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독이다. 혀 없는 주모가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이 난무하는 가운데 박 주모는 억울한 사슬에 묶여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단이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안 그랬어요. 누군가 독을 넣은 거예요. 하지만 포졸들은 무자비하게 아이를 떼어놓았습니다. 단이는 바닥에 쓰러진 채 주막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김의 냄새를 필사적으로 맡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넣지 않은 사또의 옷에서 났던 것과 똑같은 비릿하고 매운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어머니의 향기가 아니야. 하지만 아이의 외침은 거친 군중의 고함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주막은 봉쇄되었고 인자하던 주모는 사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단이는 이제 홀로 남겨진 채 오직 자신의 코와 기억만으로 어머니를 구해내야 하는 거대한 운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장터 끝자락 구수한 고기 향이 가득했던 주막에는 이제 차가운 음모의 악취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국밥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주막은 이제 거칠게 처진 포졸들의 금줄 아래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주막 문짝에는 붉은 글씨로 봉쇄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고 그 글자는 마치 피를 흘리는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단이는 봉쇄된 주막 마루 밑에 웅크리고 앉아 차가운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박주모가 따뜻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곳이었지만 이제 그곳엔 비릿한 흙냄새와 어머니가 끌려가며 남긴 절망의 악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단이의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못해 땀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어린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세상이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어머니를 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아이의 작은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맛을 모를 뿐이지 사람을 해칠 분이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단이는 마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평소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에 이게 바로 천상의 맛이지.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던 쌀가게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쌀가게 주인은 단이를 보자마자 빗자루를 들어 쫓아냈습니다. 저리 가. 내 어미가 우리를 독살하려 했잖아. 내 배가 아직도 쓰라린데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오느냐.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독을 넣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혀 없는 사람이 요리를 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맛을 모르니 독초를 넣었는지 똥물을 넣었는지 어찌 알겠어? 쌀가게 주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단이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단이는 생선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는 늘 박주모의 국밥만 먹으면 하루 종일 힘이 솟아 라며 매일 아침 주막을 찾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생선가게 아저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아, 미안하다. 하지만 증거가 뚜렷하잖니. 가마솥에서 독초 주머니가 나왔고 실제로 사람들이 중독되었어.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이건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단이는 장터를 헤매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주모의 국밥에 감동하며 최고의 손맛이라 칭송하던 사람들은 이제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어떤 이는 저 아이도 요망하다. 코로 귀신을 부린다더니 과연 그렇구나라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저런 아이와 말을 섞으면 우리도 화를 입는다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칼날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들은 주모의 장애를 빌미로 그녀의 진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평소 주모가 얼마나 정성껏 국밥을 끓였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재료를 다루었는지는 모두 잊어버린 채 오직 혀 없는 주모라는 낙인만 기억했습니다. 다니는 빗속을 헤매다 지쳐서 주막 근처 느티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아이의 얼굴을 때렸지만 다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며칠 전에 다 말라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분노와 결의뿐이었습니다. 다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방법은 오직 하나, 사또와 이방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니는 관아 근처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관아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포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다니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고양이처럼 몸을 낮춰 관아 담벼락을 탔습니다. 빗물에 젖은 돌담은 미끄러웠지만 다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까지고 무릎이 벗겨졌지만 아이는 이를 악물고 담을 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겠지만 다니에게는 밤 공기 속에 섞인 수만 가지 향기가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포졸들의 숙소에서는 땀 냄새와 막걸리 냄새가 났고 관아의 곳간에서는 쌀과 보리의 냄새가 났습니다. 다니는 그 냄새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관아 깊숙한 곳 사또의 처소 근처에 다다랐을 때 다니의 코끝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어느 산하에서도 자라지 않는 명나라에서 온 진귀한 향료인 자색 침향의 냄새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서늘하고 신비로우면서도 매혹적인 향기였습니다. 이 냄새는 사또 나리의 옷에서 났던 것보다 훨씬 진해. 여긴가? 다니는 숨을 죽이고 창호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선 사또와 명나라 거상이 마주 앉아 은밀한 거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사또의 앞에는 빼돌린 진상품들이 가득 담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 틈으로 흘러나오는 서늘하고 매운 향기가 다니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년 설삼의 향기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 천년 묵은 눈이 녹은 물을 먹고 자란 인삼의 뿌리에서만 나는 독특한 향기였습니다. 다니는 그 향기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궁궐에 있을 때 한 번 맡게 해주었던 평생 잊을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주모는 처형될 것이니 걱정 마시오. 독초 사건으로 민심을 돌려놓았으니 누구도 진상품의 행방을 묻지 않을 거요. 사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다니의 귀에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죽어야만 저들의 범죄가 완벽하게 가려진다는 사실에 다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아올라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아이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지금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이 천년 설삼과 자색 침향이면 은자 천냥은 받을 수 있을 것이요. 조정에는 가짜를 보내고 우리는 이 돈으로 평생 호의호식하는 거지. 명나라 거상이 비단 보따리에서 은자 더미를 꺼냈습니다. 촛불에 반사된 은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사또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좋소. 거래 성사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다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또와 이방이 진상품을 빼돌렸다는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다니는 그들이 장부를 어디에 숨겼는지 찾아내야 했습니다. 명나라 거상이 은자를 챙겨 떠나고 사또가 거상을 배웅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다니는 처소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사또의 방에서는 수많은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진 음식 냄새, 값비싼 비단 냄새, 여인의 향수 냄새,
그리고 가장 구석진 곳에서 나는 탄 종이 냄새와 붉은 인둥이의 향기. 단이는 그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아궁이 앞이었습니다. 제가 수북이 쌓인 아궁이에서 매캐한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단이는 조심스럽게 재를 뒤졌습니다. 손가락이 재투성이가 되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타다 만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단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손바닥만 한 종이 조각. 거기엔 사또의 직인과 함께 진상품을 빼돌린 날짜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7월 15일 천년 설삼 한근 빼돌림. 8월 3일 자색 침향 삼냥 빼돌림. 단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단이는 종이 조각을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뒤에서 서늘한 그림자가 단이를 덮쳤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여길 들어오다니. 이방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단이의 비범한 코를 경계하고 있었고 단이가 관아에 잠입할 것을 예상해 덫을 놓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방의 얼굴은 촛불에 비춰져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이방은 단이의 멱살을 잡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단이의 작은 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등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단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단이의 손에서 장부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방이 장부 조각을 주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단이는 재빨리 그 손을 피하며 장부를 먼저 낚아챘습니다. 이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놈이 장부만 찾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이미 온 마을 사람들은 내 어머니를 독살마로 믿고 있다. 이제 내 놈만 사라지면 모든 게 끝이다. 이방은 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병에선 단이가 가마솥에서 맡았던 그 비릿하고 매운 독초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이었습니다. 이방은 단이의 입을 강제로 벌려 독을 들이부으려 했습니다. 단이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이방의 힘은 아이가 당해낼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이걸 먹고 죽으면 어머니의 죄책감에 함께 죽은 불쌍한 아들로 기록되겠지. 얼마나 완벽한 결말이냐? 이방이 음흉하게 웃으며 병의 마개를 열었습니다. 독초의 매캐한 냄새가 단이의 코를 찔렀습니다. 단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어머니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때 단이의 작은 손이 이방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손톱이 이방의 뺨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방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방이 가지고 있던 등불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등불의 불꽃이 바닥에 널려있던 서류들에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사또의 처소는 온통 종이와 비단으로 가득했고 불은 마른 나무에 번지듯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방은 당황하여 장부 조각을 챙기려 했지만 불길은 이미 진상품 상자들로 옮겨 붙었습니다. 진귀한 약재와 향료들이 타면서 기괴하고도 강력한 향기가 관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천년 설삼이 타는 냄새는 코를 찌르도록 매웠고 자색 침향이 타는 냄새는 달콤하면서도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두 향기가 뒤섞이며 관아는 마치 지옥 같은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으악! 진상품이 타고 있다. 이방은 물을 길어 불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길은 천장까지 치솟았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이는 이 틈을 타장부 조각을 품에 안고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단이는 관아 담장을 타고 뛰어내렸습니다. 높이가 꽤 되었지만 아이는 구르며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불이야. 침입자를 잡아라. 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니는 불길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졸들이 관할을 에워싸고 침입자를 잡아라 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다니는 젖은 몸을 이끌고 장터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니는 장터 끝에 낡은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개천물이 흐르는 다리 밑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다니는 그곳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다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이 근처에 있을 게다. 샅샅이 뒤져라. 다니는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차가운 개천물이 아이의 발목을 적셨지만 꿈쩍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숨어 있자 포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니는 조심스럽게 품을 열어 장부 조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부 조각은 개천물과 땀에 젖어버려 글씨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 안 돼. 다니는 필사적으로 종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글씨는 흐릿해져서 읽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직인도 번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구한 증거가 물 한 방울에 사라져버리다니. 아이는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비록 글씨는 흐릿해졌을지언정 그 종이에 배어있는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니는 종이를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이에는 여전히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또의 서재에서만 나는 특유의 향과 빼돌린 진상품의 향이 뒤섞인 지울 수 없는 범죄의 낙인이었습니다. 천년 설삼의 매운 향기와 자색 침향의 달콤한 향기, 그리고 사또가 즐겨 쓰는 인등유의 기름진 냄새까지. 다니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글씨는 번졌지만 냄새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에게는 그 냄새를 읽을 수 있는 코가 있었습니다. 이 종이만 있으면 사또의 처소에서 가져온 것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터 한복판에는 어머니 박주모를 처형하기 위한 형틀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목수들이 나무를 깎아 형틀을 만들고 망나니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제 단 1시즌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어머니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입니다. 다니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관아담을 넘으며 생긴 상처에서는 피가 흘렀고 이방에게 맞아 생긴 멍은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어머니가 맛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또가 양심을 버렸다는 걸 제가 증명할게요. 다니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코와 마지막 희망인 장부 조각을 쥐고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걸음이 장터의 흙바닥을 밟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다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 아이가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라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불쌍한 것, 어미를 잃게 생겼구나라며 혀를 찼습니다. 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형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형틀 앞에는 사또가 높은 단상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얼굴에 붕대를 감은 이방이 서 있었습니다. 이방의 뺨에는 다니가 핥히고 간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니와 이방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방의 눈에는 살기가 서렸고 다니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기는 정점에 달했고 아이의 붓끝이 아닌 콧등 위에는 마을의 모든 진실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장터 끝자락 구수한 고기 향이 가득했던 주막에는 이제 차가운 음모의 악취만이 감돌았지만 다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단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형틀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장터 한복판에는 서슬 퍼런 칼날을 든 망나니와 차가운 형틀이 세워졌습니다. 형틀은 오래된 참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나무의 결마다 지난 세월 동안 처형된 이들의 한이 서려 있는 듯 음산했습니다. 망나니는 숫돌에 칼을 갈며 나를 시험했습니다. 칼날이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모습은 마치 죽음의 전령 같았습니다. 박 주모는 며칠간의 고초로 형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깨끗하던 옷은 더럽고 찢겨 있었고 얼굴은 여윈데다 멍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옥에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그녀의 몸은 바람에 꺾일 듯 가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만큼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그저 멀리서 달려올 아들을 걱정하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주모의 손은 포승줄에 묶여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직 다니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 괜찮겠지? 혹시 무리하다 다치진 않았겠지? 말할 수 없는 그녀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터에는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에, 어떤 이는 분노에, 어떤 이는 죄책감에 이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 주모가 정말 사람들을 독살하려 했다니 믿기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뚜렷하잖아. 가마솥에서 독초가 나왔다며?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먹었던 국밥은 정말 맛있었는데. 맛있는 게 뭐가 중요해? 독을 넣었는데. 사또는 높은 단상에 앉아 위험 있는 척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그의 소매 안에는 어젯밤 다니에게서 빼앗으려다 실패한 비밀 장부 대신 가짜로 꾸민 자백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박 씨는 들어라. 사또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놈은 맛을 모르는 주제에 욕심을 부려 주막을 운영하며 백성들에게 음식을 팔았도다. 그것도 모자라 독초를 넣은 국밥으로 양민들을 해하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는도다. 사람들 사이에서 맞아. 죽어 마땅해. 하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와 두려움에 섞여 주모를 향해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처형은 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인 박 씨를 차명에 처하노라. 망나니 준비하라.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칼날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박 주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지만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다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다니 건강하게 자라다오. 어미는 먼저 가지만 너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어머니는 죄가 없어요. 장터 끝에서 흑투성이가 된 다니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포졸들의 제지를 뚫고 사또의 단상 앞으로 기어들었습니다. 다니의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으며 맨발에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저 아이가 또 왔네. 불쌍하게. 어미를 구하려는 거겠지. 하지만 소용없어. 증거가 뚜렷한데 뭘 어쩌겠어? 사또가 코웃음을 치며 아이를 쫓아내려 하자 다니가 품 안에서 젖고 타버린 종이 조각 하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사또 나리, 이 종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젯밤 나리의 처소 아궁이에서 제가 직접 찾아낸 진상품을 빼돌린 기록이 담긴 장부 조각입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비웃었습니다. 허허, 이 어린 것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그까짓 타버린 종이 조각에 무엇이 적혔단 말이냐? 글씨도 다 번져서 보이지 않는구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단이가 들고 있는 종이는 물과 불의 상에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종이로 뭘 증명한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지만 단이는 종이를 코앞에 가져다 대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글씨는 보이지 않아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단이는 가장 가까이 있던 한 노인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확실히 특이한 냄새가 나는구먼. 우리 주막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야. 맞아요. 이 냄새는 우리 주막 가마솥에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바로 사또 나리의 서재에서만 나는 귀한 침향과 나리가 빼돌린 천년 설삼의 흙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사또는 당황했지만 곧 진정하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하, 어린 것이 코가 좋다고 해서 허무맹랑한 소리를 지어내는구나. 그 종이가 내 서재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단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주막에서 가져온 국밥 그릇과 관아 창고에서 몰래 가져온 독초 주머니를 사람들에게 내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독초를 직접 맡아보겠습니다. 단이는 독초 주머니를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순간 아이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독초의 강렬한 냄새가 코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이 독초에선 비릿하고 매운 향이 납니다. 부자라는 독초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독초 봉지 안쪽에는 우리 주막의 나무 주걱 냄새가 아니라 사또 나리가 즐겨 마시는 매화차의 향기가 아주 미세하게 배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리가 직접 독초를 만져 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를 우리 주막 가마솥에 몰래 넣었던 겁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단이의 말대로 독초 봉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노인은 사또가 즐겨 마시는 차를 나르던 하인이었기에 그 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정말이네. 아주 희미하지만 매화 향기가 나. 이건 분명 사또 나리께서 드시는 그 차 향이야.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매화차는 귀한 것이 아니니 누구든 마실 수 있지 않느냐? 단이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단이는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어젯밤 관아에 불이 났을 때 나리는 진상품을 옮기셨지요? 지금 나리의 소매 끝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우리 주막 가마솥에선 절대로 날 수 없는 명나라 비단과 섞인 진상품 약재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사또의 소매로 향했습니다. 사또는 황급히 소매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단이가 사또에게 다가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또 나리의 소매에서 나는 냄새를 설명하겠습니다. 단이는 눈을 감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냄새, 땅속 깊은 곳에서 천년을 묵은 눈이 녹은 물을 먹고 자란 천년 설삼의 서늘하고 매운 향기입니다. 이 향은 조선 땅 어디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오직 명나라 황제에게 진상될 귀한 약재에서만 나는 냄새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단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냄새, 남쪽 나라에서 건너온 자색 침향의 달콤하면서도 신비로운 향기입니다. 이 향은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다 하여 침향이라 불리며 한 번 맡으면 평생 잊을 수 없는 향입니다.
이건 역시 진상품 목록에 있던 귀한 향료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냄새, 명나라 고급 비단에서만 나는 특유의 향기입니다. 이 비단은 진상품을 포장할 때만 쓰는 것으로 일반 백성은 접할 수조차 없는 물건입니다. 단이는 눈을 뜨고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냄새가 한꺼번에 나리의 소매에서 나고 있습니다. 나리가 진상품을 직접 만졌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를 향한 의심의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방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아이는 요망한 아이라 허튼 소리를 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이는 이방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이방 아저씨야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저씨의 품속을 보세요. 그곳에는 제가 갓난아기 때 목에 걸고 있던 은주머니와 똑같은 향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 향료는 궁궐에서만 쓰는 귀한 것이에요. 이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품을 감쌌지만 이미 사람들의 의심은 짙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장터 뒤편에서 한 선비가 도포를 벗으며 나타났습니다. 그 선비는 평소 주막에 자주 들러 국밥을 먹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선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비가 도포를 벗자 그 안에는 화려한 관복이 드러났습니다. 가슴에는 암행어사를 상징하는 마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암행어사 이몽학이다.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와 이방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다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명불허전이구나. 7살 아이의 코가 고울 사또의 양심보다 날카롭도다. 어사는 며칠 전부터 이 고을에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밀고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다니의 명성을 듣고 주막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관아에 불이 났을 때도 그는 근처에 있었고 다니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았지만 일부러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증거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사는 사또의 소매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아이의 말이 맞구나. 이 소매에서 진상품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다. 어사는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관아의 비밀 창고를 수색하라. 빼돌린 진상품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찾아내거라. 포졸들이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천년 설삼과 자색 침향이 담긴 상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사나리, 관아 지하 창고 가장 깊은 곳에서 진상품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다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어사는 상자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말로 천년 설삼과 자색 침향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명나라 거상과 주고받은 서신과 은자 더미까지 있었습니다. 사또, 이것이 무엇이냐? 어사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사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방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은주머니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향료의 냄새가 장터에 퍼졌습니다. 다니는 그 향료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갓난아기 때 목에 걸고 있던 것과 똑같은 향료였습니다.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어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또와 이방은 진상품을 빼돌려 사사로이 팔아넘기려 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백성에게 독살 누명을 씌웠다. 이는 영모에 버금가는 대역죄다. 어사의 손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주모박씨를 즉시 석방하라. 그리고 사또와 이방을 하옥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포졸들이 박주모의 포승줄을 풀었습니다. 망나니의 칼날 대신 따뜻한 아침 햇살이 주모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주모는 형틀에서 풀려나자마자 비틀거리며 다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다니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주모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지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져 다니의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다시 맛있는 국밥 냄새 맡으며 살 수 있어요. 박주모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지만 대신 다니를 아주 꽉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옷자락에 배어있는 정겨운 뗄나무 냄새와 땀 냄새. 다니에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귀한 향료보다도 달콤하고 고귀한 가족의 향기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주모와 다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주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의심했습니다. 다니야, 내가 어머니를 구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는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모님의 국밥이 최고입니다. 사람들의 사과와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주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사과가 아니라 품 안에 있는 다니의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어사는 사또와 이방을 포졸들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자들을 한양으로 압송하라. 조정에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사또와 이방은 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한때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이제는 비참한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사는 다니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니야, 내 덕분에 큰 역적을 잡았다. 조정에 보고하여 내게 상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다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상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 어머니와 함께 주막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어사는 다니의 순수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다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주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앞으로도 내 코로 이 고을의 정의를 지켜다오. 다니는 은자를 받아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주모는 눈물을 흘리며 어사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장터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코가 권력의 거대한 음모를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이제 주모를 독살마가 아니라 조선 최고의 맛과 정직함을 가진 신동의 어머니로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형틀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다니와 주모가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햇빛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다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배고파요. 다니의 말에 주모가 눈물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니의 손을 꼭 잡고 주막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고 어떤 이는 주모님, 빨리 주막 다시 열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주막으로 가는 길, 다니는 문득 이방이 떨어뜨린 은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주머니에서는 여전히 신비로운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니는 그 향기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의 진짜 부모님은 누구실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니에게는 옆에 있는 박주모가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다니는 은주머니를 품에 넣고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주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장터 끝자락,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를 향해. 폭풍우가 지나간 장터 끝자락, 주막의 가마솥에는 다시 장작불이 지펴졌습니다.
한때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던 이곳에서 이제 다시 구수한 국밥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주모는 며칠간의 고초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그녀에게 요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또가 끌려간 자리에는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새 현감은 암행어사의 추천으로 온 청렴한 관리였는데 부임 첫날부터 박 주모의 주막을 찾아와 국밥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주모님,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시니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고을에서 누구도 주모님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현감의 말에 주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국밥을 끓여 대접했습니다. 단이는 여전히 가마솥 옆에 앉아 향기를 읽으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지금이에요. 파를 넣으세요. 국물의 온도가 딱 맞아요. 주모가 파를 뿌리자 주막 안이 향긋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현감은 국밥 한 술을 뜨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혀가 아닌 마음으로 만든 맛이로구나. 마을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에 저마다 땔감과 신선한 채소를 들고 주막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주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단이야. 내가 우리 마을의 영웅이다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쌀가게 주인은 최상급 쌀 한 가마니를 가져왔습니다. 주모님, 제가 너무 매정했습니다. 이 쌀로 맛있는 국밥 많이 끓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생선가게 아저씨는 싱싱한 생선을 한 알음 들고 왔습니다. 단이야, 내 덕분에 내가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배웠다. 주모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용서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주모와 단이를 더욱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이는 이제 장터의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이를 볼 때마다 그 코가 정령 귀신이 내린 코로다라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단이는 그런 칭찬보다 어머니 곁에 앉아 도라지를 다듬고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김의 냄새를 맡으며 간을 맞추는 일상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이는 주막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단이는 어머니의 품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행복해요. 이렇게 어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세상 모든 향기보다 더 좋아요. 주모는 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 속에서도 단이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은 누구인가? 왜 그 은주머니를 목에 걸고 버려졌던 것일까?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어느덧 단이가 10살이 되던 해 가을, 주막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수염이 하얗게 센 노인이었는데 그의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품위가 있었습니다. 노인의 몸에서는 단이가 갓난아기 때 목에 걸고 있던 그 은주머니 속 향료와 똑같은 서늘한 향기가 났습니다. 단이는 본능적으로 그 노인이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노인은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단이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대가 혹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단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분들의 혈육이군요. 노인은 박 주모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주모님, 이 늙은이는 한때 궁궐 수라관에서 일했던 장내관이라 하옵니다. 주모님과 같은 시기에 수라관에서 일했었지요. 박 주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도 그 노인을 기억했습니다. 장내관은 수라관의 식재료를 관리하던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의 친부모는 사실 수락안에서 임금님의 건강을 책임지던 명예 부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어이였고 어머니는 약선 음식의 대가였지요. 다니는 숨을 죽이고 노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임금님을 진심으로 섬기던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궁궐에서는 왕비와 후궁 사이의 권력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한 후궁이 임금님을 독살하려는 음모를 꾸몄고 다니의 부모님은 그 음모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독이 든 약재를 몰래 바꿔치기 하여 임금님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발각되어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지요. 후궁의 권력이 너무 강해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니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사형을 당하기 직전 갓 태어난 다니를 살리기 위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이를 궁궐 밖으로 빼내어 안전한 곳에 숨겨달라고요. 저는 목숨을 걸고 다니를 궁궐 밖으로 빼냈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다니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다니의 목에 걸어준 은주머니 안에는 특별한 향료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왕실에서만 쓰는 귀한 약재였습니다. 언젠가 다니가 자라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표식이었지요. 다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아이야, 우리가 내 곁에 없어도 슬퍼하지 마라. 너는 우리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내 안에 살아있을 것이다. 부디 착하고 정직하게 자라다오. 그리고 내 코로 세상의 진실을 읽어내거라. 다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주모도 함께 울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다니를 안전한 곳에 맡기려 했지만 후궁의 신복들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도망치다 결국 이곳 장터 근처까지 왔고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어 다니를 주막 뒷마당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은 주모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주모님께서 다니를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주모님이 아니었다면 다니는 그날 밤 차가운 빗속에서 숨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박 주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다니가 내게 온 것은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다니가 없었다면 나도 이미 절망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노인은 이야기를 마저 했습니다. 주모님이 혀를 잃고 쫓겨난 사건과 다니 부모님의 죽음은 사실 같은 줄기에서 뻗어나온 비극이었습니다. 모두 그 후궁의 음모 때문이었지요. 주모님도 다니의 부모님도 모두 임금님을 지키려다 희생된 충신들이었습니다. 주모와 다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궁궐의 모진 풍파 속에서 살아남아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준 운명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노인은 품에서 왕실의 옥새가 찍힌 문서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 그 후궁의 음모가 밝혀졌습니다. 새로 등극하신 임금께서 과거의 억울한 사건들을 조사하시던 중 다니 부모님과 주모님의 억울함이 밝혀진 것입니다. 노인은 문서를 펼쳤습니다. 임금께서는 다니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주모님을 정경 부인의 품계에 올려 다시 수락안으로 모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에게는 식경 마이너스 음식의 거울이라는 직함을 내려 궁궐 수락안의 총책임자로 삼고자 하십니다. 장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다니와 주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니는 주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대궐로 가시겠습니까? 주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궁궐의 진수성찬보다 장터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는 이 국밥 한 그릇이 내게는 더 귀한 맛이란다. 너와 함께 이 솥단지 옆에 있는 것이 내게는 최고의 품계다. 다니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노인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장내관 어르신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 주막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궁궐의 화려함보다 장터의 따뜻함이 더 좋습니다. 단이는 임금님께 올릴 답서를 정성껏 썼습니다. 그 답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금님, 저의 부모님과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궁궐보다 이곳 장터가 더 좋습니다. 이곳에서 제 코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대신 임금님이 보내주신 비단과 금은 보화로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향기 의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노인은 단이의 답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결정입니다. 단이는 부모님의 정신을 제대로 물려받았군요. 며칠 후 임금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장터 한편에 향기 의원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단이는 그곳에서 자신의 코로 병든 이들의 몸에서 나는 나쁜 기운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몸에서 쓴 냄새가 나요. 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약초를 다려 드세요. 아저씨, 폐에서 탁한 냄새가 나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셨나 봐요. 이 약으로 치료하시고 담배를 끊으세요. 단이의 진단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명의들도 찾아내지 못한 병을 단이는 냄새만으로 알아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인근 고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 주모는 향기 의원 옆에서 약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혀 대신 마음으로 다스리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병든 이에게는 기운을 북돋는 삼계탕을, 속이 안 좋은 이에게는 소화를 돕는 미역국을, 기력이 떨어진 이에게는 영양이 풍부한 전복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모님의 음식을 먹으니 병이 낫는 것 같아요. 단이의 코와 주모님의 손맛이 합쳐지니 그 어떤 명의보다 낫구먼.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향기 의원은 장터의 명물이 되었고 단이와 주모는 마을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다니는 청년이 되었고 박 주모는 인자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단이의 코는 여전히 예리했으나 이제는 누군가의 죄를 밝히는 일보다 누군가의 슬픔을 냄새로 읽어 위로하는 데 쓰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이 된 단이가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주모는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이가 선택한 사람은 이웃 마을의 가난한 약초꾼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이처럼 향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착하고 정직했습니다. 혼례식 날 장터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주모는 가장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단이는 행복한 얼굴로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주모는 눈물을 흘리며 단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자 내 스승이자 내 등불이었단다. 너와 함께한 세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단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단이는 훗날 자신의 기록을 담은 향식록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에는 향기로 병을 진단하는 방법, 약선 음식을 만드는 비법, 그리고 단이와 주모가 함께 겪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맛은 혀끝에 머물다 사라지지만 향기는 가슴에 남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기는 진상되는 향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진실한 마음의 냄새다. 나는 혀를 잃은 어머니에게서 혀보다 더 정확한 마음의 맛을 배웠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향기였다. 세월이 더 흘러 주모는 나이가 많아 움직이기 힘들어졌습니다. 단이는 매일 어머니의 방을 찾아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아요. 밖에 나가 햇볕이라도 쬐세요. 주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느 초여름밤 비가 내렸습니다. 다니가 갓난아기로 주막에 왔던 그날처럼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다니는 어머니 곁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모는 다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니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워졌지만 다니는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리 없이 살았던 그녀는 소리 없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향기는 다니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장례식 날 장터 사람들이 모두 모여 주모를 배웅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모님 편히 가십시오. 당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맛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주막에서 쓰던 나무 주걱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다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세월이 더 흘러 다니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향기 의원을 지키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다니의 아들과 손자들도 할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향기로 사람을 치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늙은 다니가 주막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어린 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다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향기를 가진 분이셨단다. 혀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드셨지.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 그게 뭐예요? 사랑이란다. 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향기란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니는 손자의 작은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초여름밤 다니의 코끝에는 오래전 자신을 거두어준 어머니의 따뜻한 향기가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뗄나무 냄새, 구수한 국밥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냄새. 혀를 잃은 어머니와 향기를 읽는 아들. 두 사람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주막의 밥그릇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향기로운 진심이었습니다. 장터 끝자락 그 작은 주막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진정한 맛이란 혀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임을, 그리고 가장 귀한 향기는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빛 아래 주막의 굴뚝에서는 여전히 구수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다니는 청년이 되었고 박주모는 인자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다니의 코는 여전히 예리했으나 이제는 누군가의 죄를 밝히는 일보다 누군가의 슬픔을 냄새로 읽어 위로하는 데 쓰였습니다. 다니는 훗날 자신의 기록을 담은 책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맛은 혀끝에 머물다 사라지지만 향기는 가슴에 남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기는 진상되는 향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진실한 마음의 냄새다. 혀를 잃은 어머니와 향기를 읽는 아들. 두 사람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주막의 밥그릇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향기로운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향기가 머물고 있나요? 혹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고단한 땀, 냄새와 따뜻한 체온의 향기를 잊고 살진 않으셨나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모자가 지켜낸 따뜻한 국밥 향기가 머물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